오늘 수업은 우유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유가공품 중에서 크림, 버터, 치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육가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우유 속에 있는 유지방을 분리해서 크림을 만드는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유의 구성 성분에 있어서 물이 80.4%가 되고 밀크 솔리드 그 고형 부분이 12.6%가 되는데 그 12.6% 중에 대략적으로 3.7%가 폐수,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을 분리해서 크림과 버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젖소에서 짠 원유를 이용해서 크림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비해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죠. 그래서 지방 성분이 물 위에 뜨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림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크림을 분리하는 방법은 정치법이 있습니다. 이 정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걸 스탠딩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세워놓게 되면 유지방이 이제 분리되는 이와 같은 그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데다가 원유를 보관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유지방구가 위로 분리되면서 그 비중 차이에서 분리되는 방식을 우리가 정치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원유에서 크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원심 분리를 가지고 물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그 크림 성분, 지방 성분이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연속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배출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원심 분리법이죠. 이제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그 지방의 함량이 18% 이상, 산도가 0.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물성 생크림, 또 식물성 생크림이라고 불러주는 이런 크림 종류가 있는데 원유에서 분리한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물성이겠죠. 그래서 식물성 생크림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비싸고 수프라든가 파스타, 아이스크림에 주로 쓰는 거죠. 일반 식물성 생크림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유지방에 팜유를 넣거나 이런 팜유와 같은 식물성 유주로만 만든 크림을 우리는 식물성 생크림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그 동물성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저가 제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모양을 유지하기가 쉬워서 케이크 장식용으로 여러분 데코레이션 케이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생크림이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데코레이션 케이크라고 합니다. 생일 케이크라고 불러주는 것이 이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데코레이션 케이크로 불러주는데 그때 이런 식물성 생크림을 이용해서 케이크의 그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버터가 있습니다. 우유 속에 있는 크림을 분리해서 이러한 사용도 하지만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분리해서 이 버터를 만들죠. 버터의 특성은 약 32 내지 35도씨에서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911g/리터, 911g/리터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밀도하고 비중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의 그 질량을 그 물체가 갖는 이제 부피값으로 나눠준 것이 밀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4도씨 물의 경우에는 질량이 1.0g입니다. 그때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1cm인 경우 부피가 1g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밀도를 말합니다. 근데 요 1.0g/세제곱센티미터를 우리가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이것은 1000kg 메타 삼승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리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000 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1.0g 세제곱센티미터는 1000이 되는 것처럼 여기 911,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1000으로 나눠주니까 0.911g 세제곱센티미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같은 얘기죠.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경우에는 911g이 되는 거고,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경우는 0.911g. 일이 안 되죠. 물보다 낮은 이러한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색상은 노란, 연한색을 띠지만 진한 노란색에서 거의 백색까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젖소가 먹는 사료에 따라서 우유의 색깔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방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색깔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터의 제조 원리. 버터라고 하는 것은 그 유지방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인데, 이러한 그 원유 속에 있는 유지방이라는 것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방들이 서로 뭉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지방 입자가 있으면 이러한 지방 입자 표면에는 포스포리피드와 단백질로 구성된 얇은 막이 있어서 서로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얇은 막을 파괴시키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면 지방구들이 서로 달라붙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버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버터는 보통 크림을 휘저어서 제조하게 되는데, 유지방 방울 둘러싼 이런 막들이, 얇은 막들이 손상을 입고 지방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순수한 지방만 떨어져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버터의 제조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크림을 분리하는 공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살균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회 13도씨 8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고,
여기 이제 천잉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유지방끼리 이 달라붙어서 서로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러한 얇은 막을 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교동, 천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거죠. 충격을 가해서 막 젖는다든가 결국 교동을 시켜서 그 지방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가 교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물을 버터밀크라고 하는 이걸 제거하면 이제 버터 입자들이 모아져서 버터 원료가 되겠죠. 이걸 물로 씻은 후에 소금과 또는 뭐 베타카로틴 같은 천연 색소를 첨가해서 연합을 통해서 조직이 균일한 이러한 버터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버터의 종류는 뭐 소금을 첨가했느냐, 첨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가염 버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소금이 일부 들어가서 그 짭짤한 맛을 내는 이 가염 버터의 성분을 보면 유지방이 80에서 84, 수분이 16에서 18, 식염이 0.8%, 무지고형분이 1%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이 정도가 들어있는 상태의 그 유제품을 우리가 버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버터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버터의 대형품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버터의 대형품이 이제 마가린이 되겠죠. 그래서 값싸게 만든 식물성 유지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마가린이고, 이러한 마가린에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치즈의 그 정의와 치즈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이런 단백질 섭취를 생각해 본다면, 동양권에서는 이 대두를 이용해서 그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대두 속에 있는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을 해왔고, 서양에서는 우유 속에 있는 이런 단백질을 이용해서 연중 인체에 필요한 이러한 성분을 공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장류를 통해서 된장이라든가 청국장 같은 장류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이루었고요. 서양에서는 우유 속에 있는 이러한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성분을 공급을 받은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두부가 존재할 수 있고, 대두로 만든 단백질 식품이 두부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이제 치즈가 되겠죠. 그래서 두부와 치즈,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이고,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이 이제 치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부와 치즈를 만드는 공통적인 원리는 이 수용성으로 되어 있는 수용성 단백질을 이 불용성화시키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에 녹아있는 두부 속에는 일단 두유가 이용되겠죠.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즈는 우유죠.
둘 다 두유나 우유 속에 존재하는 이런 수용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두부 또는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에 녹아있는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등전점인 pH 4.0에서 4.5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pH 4.0에서 4.5가 되면은 수용성 단백질이 이렇게 불용성으로 침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중성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이건 주로 이제 두부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용해도가 낮은 물에 잘 녹지 않게 하는 염화칼슘이라든가 황산칼슘과 같은 중성염을 써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세 번째는 렌닌이라는 이와 같은 응유효소를 이용해서 우유 속에 녹아있는 그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서 치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결국은 두부도 만들고 치즈를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부냐 치즈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겠죠. 먼저 이제 치즈의 정의를 보면 우유를 유산균에 의해서 유산 발효, 젖산 발효시켜서 생성된 젖산을 통해서 또 렌닌 효소의 작용으로 응고시키고 만든 제품이 치즈라고 하죠. 이렇게 유산균에 의한 발효를 시키게 되면 pH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유산균이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때 이제 젖산이 만들어지죠. 유산이. 그러니까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용성, 우유 속에 녹아있는 수용성 단백질이 이렇게 불용성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침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회수가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렌닌이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결국은 불용성을 바꿔주는 거죠. 응고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이 치즈죠, 치즈. 유산균 발효를 시킬 때는 유산균을 쓰는데 뭐 스트레프토코커스 렉틱스라든가 스트레프토코커스 크레모리스 같은 이런 유산균을 이용해서 이제 배양을 하는 거죠. 배양을 하게 되면 우유 같은 경우는 어떤 pH가 6.7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 pH가 이렇게 4.0 내지 4.5가 되면 우유에 등전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침전이 일어나겠죠. 침전이. 그래서 적정상도 0.18 내지 0.2가 될 때까지 2-3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일단은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1차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산균 발효만 가지고는 그 단백질이 침전되는 그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렌닌 효소를 첨가합니다. 이 렌닌이라는 효소는 그 산도가 0.18 내지 0.2 정도까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침전이 일어나게 되면 염화칼슘을 0.01에서 0.02% 첨가하고 렌닌을 0.003% 정도 첨가해서 더욱더 그 불용성을 만드는 단백질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렌닌의 최적 조건을 보면 40에 41도씨, pH는 4.8, 이렇게 칼슘 이온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렌닌이라는 효소가 잘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온도, pH, 이런 칼슘 이온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렌이라는 용어하고 렌넷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렌닝과 렌넷. 렌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효소명입니다. 효소 이름이에요. 렌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효소가 들어있는 물질 명입니다. 얘는 효소명이고 렌넷은 이러한 렌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렌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읽어보면 렌닌과 렌넷은 자주 그 혼돈해서 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렌닌, 렌넷 발음도 비슷하고 전통적으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렌이라는 것은 키모신이라는 이러한 효소로 불려지고 있고 단백질을 그 가수매시키는 효소죠. 그래서 젊은 어린 그 포유동물의 네 번째 위에서, 그러니까 젖먹이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의 네 번째 위에서 결국은 발견되는 그런 효소입니다. 렌넷이라고 하는 것은 렌닌의 상업적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렌닌은 효소명이고 렌넷은 이러한 효소가 들어있는 어떠한 물질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육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식이겠죠. 고기, 식이야 고기죠. 그래서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가금육이라는 것은 뭐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이 그 날개가 있는 이와 같은 그 가축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공품이 식육 가공품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이러한 그 식육 가공품의 이제 종류를 보게 되면 냉장육이 있고 냉동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육, 육포와 같은 이제 건조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 제품, 또 이제 소금에 절여서 만든 염장품이 있고, 또 스모킹한 훈제품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햄, 베이컨, 이러한 소세지가 식육 가공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축으로부터 식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축장에 오게 되면 이러한 그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를 하겠죠. 피를 뽑는 과정을 거치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부위별로 해체해서 검사를 통하고, 나중에 냉장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살 직후에 우리가 이제 사후강직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도살 후에 고기가 딱딱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사후강직이라고 합니다. 사후강직의 정의는
이러한 소, 돼지 또는 닭을 도살 후에 이 산소의 공급이 중단된 현기적 효소 작용에 의해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고기가 굉장히 질겨지는 거죠. 그 원인은 도살 후에는 산소 공급이 당연히 중단되겠죠.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기적인 상태에서 근육 내에서 글라이코겐이 젖산을 만들어내고 ATP가 ADP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pH 5.4일 때 강직이 정점이래요. 아주 질긴 고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ATP가 소실되어 ADP로 바뀌게 되면 근육에 텐션을 주는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결합해서 액토미오신을 형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딱딱해지는 강직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직 해제. 이 사후강직이 된 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강하게 경직됐던 것이 서서히 풀려서 근육이 연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강직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국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강직되었던 근육이 연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강직 해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축의 종류별로 강직에 이르는 시간과 해제에 이르는 시간이 좀 다 다릅니다. 닭 같은 경우는 도살 직후에 3-4시간은 강직이 형성이 되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강직이 해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돼지나 말 같은 경우는 강직이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되고 해제에 필요한 시간이 3일에서 5일 정도가 필요로 하죠. 소 같은 경우는 1일에서 2일 정도가 강직에 소요되는 시간이고 이러한 그 강직 해제가 풀리는 시간은 7일에서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그 식유에 있어서 이제 숙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까는 그 사후강직이 있고 강직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직 해제가 끝나고 나면 이 오토라이시스에 의한 육질의 연화, 다집성, 풍미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고기 같은 경우 4도씨에서 7일 정도를 숙성시키게 되면 오토라이시스가 일어나죠. 오토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소화, 자가소화라고 불러줍니다. 스스로 이러한 육질을 변화시키는 즉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속에는 이런 육 속에는 그 단백질 분해소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스가. 이런 단백질 분해소가 스스로의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오토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오토라이시스를 이용한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면 젓갈입니다. 뭐 새우라든가 오징어가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새우나 오징어의 그 단백질 분해소가 스스로는 공격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 분해소가 스스로 공급하는 과정을, 분해하는 과정을 이용한 것이 이제 젓갈이죠. 그래서 이런 잡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젓갈 만들 때는 이제 소금을 많이 첨가하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보관하다 보면 새우나 오징어 속에 있는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소가
그 오토라이시스를 이용해서 그 단백질을 가수매시키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이제 가수매가 되면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죠.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무미무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단백질 분해 요소로 오토라이시스가 일어나면 어떤 특정한 맛을 내는 또 특정한 냄새를 내게 하는 이러한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젓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젓갈 만드는 공정이나 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숙성시키는 공정이나 동일한 공정이 이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학기가 다 마무리돼 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